안녕하십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그 기출에 나왔던 행정법에 관련돼서 OX 형태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 OX의 최대 장점은요, OX를 풀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판례라든가 기억에 가물가물했던 판례까지 다 살필 수 있고, OX가 생각보다 그 실력 향상에 굉장히 좋은 그 공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행정법 기출 OX인데, 이거는 기출 나왔던 기존의 것들만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거고, 첫 시간에 일단은 이 순서대로 나가면서 전체 판례를 저희가 그 시험에 빈출되는 판례를 정리한 정리본이 있어요. 뭐 한 20-3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이 학원에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별도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자, 교재로 보시면 14페이지에 행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문제가 통치행위예요. 통치행위는 행정법에서 금이야 오기야 계속 나오는 분야죠. 왜냐하면 이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순간 사법심사에서 제외되고, 통치행위로 인정이 안 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OX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 헌법재판소라고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서 행해지는 국가 작용을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입니다. 일단 그럼 통치행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를 푸는 팁이죠.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기본권 침해라든가 국헌문란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은 무조건 통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요. 걔네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로 바뀐다라고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통치행위부터 정리해서 우리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자, 개념부터 볼게요. 통치행위란, 자, 법률적으로 우리가 판단이 가능해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성을 가짐으로써 사법적 심사에서는 제외되는 국가작용, 그래서 혹은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정치권에서 예컨대 대통령이라고 볼게요.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법심사를 엄격하게 규율하면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 우리나라는 일단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갔다 그러면 잠입 탈출죄가 성립돼요. 근데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북한을 다녀와야겠죠. 그런 경우에 갔다 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통치행위로 분류해서 사법심사를 안 하겠다라고 분류한 거예요. 그럼 이 통치행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최초의 성립은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죠. 거기 국사참원에 의해서 판례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도 나오지만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행위의 개념이 성립이 됐다. 이게 뭐 어떤 법조문이 있다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이게 가끔 시험에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 행정법을 배우실 때 여러분들 이미 열기주의하고 개괄주의를 배웠습니다. 열기주의하에서는 통치행위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안 써놓으면 소송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행위의 제도적 전제는 개괄주의예요. 뭐든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겠다. 그런데 이러한 개괄주의는 특징이 또 보이죠.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이론입니다. 왜? 개괄주의에 의하면 뭐든지 다 사법심사가 돼야 되는데 사법심사에서 또 빼겠대요. 이 3번 문구는 잘 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개괄주의는 통치행위의 전제이자여 부정하는 이론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통치행위는 크게 원래 두 가지로 나눕니다. 권력분립설에 의해서 통치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 자제설입니다. 권력분립설에 의했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일단은 행정법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다.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룬다. 그런데 자, 권력분립설에 의하게 되면은 사법부가 모든 행정을 다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상투를 지고 힘드는 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분립설에서 일정한 부분은 행정의 분야로 내비두겠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이 권력분립설의 입장에 의하는 거고, 헌법재판소는요, 사법부 자제설, 자, 판단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안 할게, 한번 참아줄게 라는 개념의 사법부 자제설의 입장을 취한다요. 그래서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거는 다 외워가셔야 됩니다. 시험에 워낙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죠. 자, 일단 국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의 비상조치죠. 그 다음 계엄선포. 이 계엄선포는 답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계엄선포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자, 이게 포고문이라든가 포고령의 확대다. 그리고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 혹은 국권분란의 소지가 있다. 그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넘어가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계엄선포는 대상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 예산. 물론 우리나라에는 국회 예산권이 없지만 이 국회 예산도 들어가고요. 국민투표 회부. 이것도 통치행위 하나입니다. 참, 국회에 대한 사항은요. 임시국회 소집 요구라든가 법률안 거부권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법부에 관련된 거는요. 사면 복권도 대통령의 통치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외교에 관한 사항은요. 국가의 승인, 조약 체결, 선전포고 혹은 남북 정상회담, 특히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미 판례에도 많이 등장을 하죠. 자,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통치행위로 분류를 해주죠. 그렇지만 대북 송금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등장하죠. 다음 행정부 자체에 대한 사항은요. 영전의 수여라든가 국무위원회 임명 같은 경우들은 통치행위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국회 자율에 관련된 거,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의결 제명.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거, 국회인데 앞에 지방의회라는 말이 붙으면 그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죠. 근데 국회라는 말이 붙은 경우에는 통치행위로 분류해서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비정치적 공무원의 파면이죠. 그리고 도시계획 공고, 이거는 행정행위들 중에서도 일반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 제가 앞에서도 나왔지만 같은 제명이라도 국회의원의 국회 제명, 이거는 국회의 통치행위로 인정하는 겁니다. 통치행위는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있을 수 있지만 사법부는 없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하나 기억을 하셔야죠. 그렇지만 자,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요. 사법적 쟁송의 대상이 돼요. 이건 대법원 관할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법규명령의 제정, 그리고 국회 공무원의 징계행위, 이것도 행정처분의 하나고요. 대표적으로 영업허가, 이것도 그냥 통치행위가 아닌 전부 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로 인용되는 판례인데요. 일단 대법원의 판례부터 보시면 법원이죠. 얘는 이쪽은 권력분립설 입장을 취한다입니다. 권력분립설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이행 확인 소송이라는 건 없죠. 의무이행 확인 심판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의무이행 확인 소송이 되면 사법부가 행정부에 상투를 쥐고 흔들 수 있죠. 즉 좌지우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권력분립설의 입장에 의해서 없는 소송이 되죠. 자, 일단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군사보호시설입니다. 군사보호시설과 관련된 것들은 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대통령의 사면권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기본입니다. 그럼 통치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까지는 맞죠. 그런데 비상계엄의 선포 확대가, 자, 중요한 단어 국헌분란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헌분란이나 기본권 침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사법심사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국헌분란을 목적으로 한 것일 때는 계엄 선포 행위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나왔습니다. 이건 시험에 워낙 자주 등장해요. 개최는 통치행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북 송금이 들어갔다. 그럼 이때부터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유신헌법의 근거를 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에 대한 위반, 그리고 방공법에 대한 긴급조치 제1호, 제4호를 위헌 결정함으로써 위헌적 통치행위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자, 기본권 침해예요. 기본권 침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유신헌법에 의해서 긴급조치 1호, 4호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입니다. 기본권 하면 생명, 신체, 재산이죠. 이걸 침해하는 경우에는요. 아무리 통치 행위로 인정됐다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보시면은, 자, 사법부 자제설의 경향을 좀 띠죠. 자, 일단 통치행위로 인정한 헌재 결정은요, 대통령의 사면권입니다.
이건 국가원수의 은사권에서 비례됐다. 은혜를 베푸는 거죠. 통치행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외국의 국군을 파병하는 것. 자, 그럼 군대와 관련되는 건요. 파병하고요. 군사보호시설 지정. 이거 두 개는 지정 또는 해제예요. 이거는 통치행위로 본다요. 그래서 파병 결정이죠. 그 자이툰 부대나 이라크 파병은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본다입니다. 자, 그럼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은 통치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국민의, 자,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본권 침해예요.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입니다. 다음 신행정수도. 자, 신행정수도도요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이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그럼 행정수도 이전이나 그러니까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은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얘는 통치행위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뒤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죠. 이 기본권은 뭘 침해했느냐? 자, 관습헌법상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게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을 개정할 때는 국민투표를 해야 되죠. 근데 국민투표를 안 했다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됐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통치행위로 인정되는데 그게 어느 경우와 결합되는 경우, 기본적인 게 기본권 침해하고 국헌문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치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요. 자, 그 다음에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위반 여부의 판단 가능해서 좀 전에도 말했지만 대통령의 유신헌법이죠. 긴급조치 1호, 2호 이거는 위헌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건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분류를 했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판례 중에 하나가 이제 5.18 불기소 처분인데 헌법소원 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 심판 자체가 종료가 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그 행정소송법이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취하에 의해서 피청구인의 동의나 효력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가 취하면은 저 절차를 종료한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요. 그래서 이 판례의 의미는 통치행위의 개념은요, 현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없고요. 정치적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고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경우에는 사법부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다, 자제하겠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찰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법심사를 판단할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헌법소원심판 청구 자체가 청구인들에 의해서 취하가 되었다. 그러면은 절차를 종료시키겠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이 교재 14페이지 있는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서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좀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됐다. 그럼 얘는 심판 대상이 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것도 보시면은 5가 되죠. 자,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우리 좀 전에 봤던 판례에 있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지켜야 되는데 이 한계를 넘어섰다.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럼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가 보시면 남북 정상회담이죠.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좀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통치행위가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대북 송금 사건은요, 통치행위가 아니다죠. 그래서 오로지 뭐 사법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았다. 맞는 표현이 되죠.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지극히 신중해야 되고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가 돼야 됩니다. 다음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이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등은 교재로는 이제 14페이지 맨 마지막 문제네요. 3번 문제. 송금은 한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